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화 제목은 이제 팽수로 하겠습니다 였어요. 어떤 케이스를 다뤘죠? 모 제약회사 회장님의 두 아들이 나오죠. 그 제약회사가 이 법무법인 한바다에는 아주 중요한 고객이었고요.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결국 상해치사로 기소됐다는 사건이었어요. 그 3화 내용을 보면 변호인을 선임하러 오는데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았어요. 이게 본인이 오지 않아도 되나요? 변호사는 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극중에 이제 피고인인 김정훈 씨는 피고인이 직접 오지 않고 부모님이 변호인을 선임하러 옵니다. 근데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을 누가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당연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친족 그리고 형제 자매는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극중에서 보면 이제 자폐를 가진 김정은 씨가 변호사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변호사를 찾아오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오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사실 형사사건에서는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변호인을 찾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가족들이 또 부모님이 어리면 부모님이 또는 형제가 이렇게 변호인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자기가 지인이라면서 친구라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변호사로서는 함부로 그 선임 계약을 맺기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변호인 선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법상으로 명시된 선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는 제한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극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피해자의 집이에요. 사건 현장인 그 피고인의 집이기도 한 그 집에 우변과 이준호 씨가 이제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피해자인 김상훈 씨가 자살을 시도했는지 이 증거를 찾으려고 간 건데요. 실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범죄 현장에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피고인이 말하는 걸 상담하거나 또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를 쓰기 전에 재판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볼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 가서 어떤 그 우리 피고인의 진술이 정말 맞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는 것이 맞을까 해서 그 동선을 따라서 현장을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체를 유기한 그런 것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체 유기 장소까지 이렇게 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사건도 있지만 또 폭행을 했다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혹시 CCTV가 확보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으로 막 달려가서 CCTV의 장면이 이렇게 비춰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격자가 100m 앞에서 봤다는데 그 시야에서 그 폭행 장면이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드라마 속 장면에 보면 이제 우영우가 팍 하고 이제 새로운 장면이 딱 단서를 찾잖아요. 실제 이제 가보신 경험에, 그렇죠. 딱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데 실제 범죄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단서들이 많이 발견되는 편인가요? 그래도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막 고민할 때보다는 실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피고인 진술이 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우리 피고인한테 내가 가서 봤더니 이런 상황인데 다시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고 업무에 많이 시달리면서 현장에 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실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 현장, 판사님한테도 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고 특별히 이미 다 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청을 잘 드리진 않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더 생생하게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현장 검증 신청을 해서 판사님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살펴보죠. 현장 검증이라는 걸 신청해서 판사님과 같이 갈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증인신문하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네. 정신과 의사를 상대로 놓고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영우도 자폐가 있는데 이 자폐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달라고 하는 게 모순이 아니냐. 실제 이런 장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약간 울컥했을 거예요. 그 장면에서. 아니 뭐 저런 질문을 저렇게 네. 차별적인 질문을 분노가 실제로 많고. 정명섭 변호사도 네.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재판장이 이의를 기각하죠. 이의를 기각하고 그쵸. 듣는다고 해요. 그 네. 이야기를. 약간 이제 그 질문을 좀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는 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법률적으로도 극중 자폐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좀 드라마에서 강조하기 위해 표현했다는 인상을 좀 받았는데 제가 이제 미드를 보면 미드에서는 그러니까 검사가 변호인 또는 이제 상대방 변호사가 변호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변호인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은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한국 법정에서는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약간 자극하는 표현들을 잘 안 하는 편이죠. 한국에서는. 예. 가끔 있는데 요즘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조심하는 편이죠. 네, 그렇죠. 판사님들이 제지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검사가 이제 심신미약, 자폐 스펙트럼 범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심신미약, 심신장애라는 말을 이제 섞어가면서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심신미약으로 빠져나왔다. 뭐 형을 굉장히 가볍게 받았다. 그래서 막 분노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술 먹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음주운전이나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했었죠.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실제로 마음과 몸이 힘든 분들이 어떤 영향으로 장애를 가지신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를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는 또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심신상실이라고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그런데 그 밑에 규정에는 또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그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또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심신상실, 이번에 미약한 거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도 부르면서 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생각에 이번 화에서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형, 동생인가요? 형인가요? 동생이죠. 동생이죠. 네. 동생의 행위는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변호사가 돼서 법 문구로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실제로는 심신상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없는 상태라는 거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도 주장할 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변호할 때는 심신미약으로 주장하고요. 이 사건에서도 어쨌든 자폐가 심한 분이긴 하셨지만 거기서 보면 중간에 그분이 혼자 택시를 타고 한바다에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맞아. 저분이 혼자 택시를 타고 한바다에 가주세요 해서 올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런 분이 그리고 또 형이 목을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 살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심신미약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판사가 그냥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기가 그냥 이거는 심신미약이다 하면 심신미약이고, 심신상실이다 그럼 심신상실이고, 그냥 판사 마음인가요? 판사도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문인 의사의 감정을 받아서 그 의견을 대부분 참고합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이라는 거고 자폐성 장애와 같은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이제 드라마에서도 좀 나오는데 모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만 보면은
그게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면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동치시켜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우영우 마지막 재판 장면에서 우리 재판장도 그 김정은이 자폐로 인해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과연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여러 번 질문을 던져요. 실제로 설명도 해주죠. 근데 자기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라고. 그죠? 그런 이유고 다른 한편으로 평소에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해도 범죄 행위 당시에 약물 등의 영향으로 그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으면 또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냥 질문만 던지거나 그냥 자폐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로 심신미약을 내리는 판사님은 거의 없으시고요. 감정을 맡겨요. 전문 병원에. 그래서 보통 한 달, 뭐 2달씩 이렇게 가서 제가 한번 진행한 사건은 그런 심신미약 이제 조현병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불을 지르고 다니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더니 판사님이 병원에 이제 실제로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채로 이제 심신미약인지를 전문가 의사분이 계속 검사를 하신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재 상태가 심신미약이다가 아니라 그 당시 불을 저질렀을 때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감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심신미약 인정을 받아서 감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당시가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원래 김정은이 형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원래는 상해를 하려고 했는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결국 우영우 변호사의 활약으로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죠. 김정은이 형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김정은을 구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있었다, 이 주장을 하기로 하는데요. 결국 재판 결과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명석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것 같고 폭행죄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폭행죄는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살 시도를 한 형에게 한 행동 중에 사실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폭행죄 행위태양에 속한 행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부모님이 두 형제를 딱 발견했을 때도 그 김정은이 그 형 위에 올라타서 가슴팍을 막 때리는 비명 지르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첫 면에서 나오죠. 맞아요. 이게 실제로 사실 심폐소생술을 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드라마에서는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인지 아닐지에 따라서 이 법률적인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행위 자체가 폭행죄의 요걸 이제 범죄 구성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정명석 변호사가 폭행죄가 유죄가 된다고 해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화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이제 또 우영우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색하게 마치지만 나아지겠죠? 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